최근 블록체인 개발자 플랫폼 알케미가 지난 12월 985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크립토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웹3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견해가 보였습니다. 크립토와 블록체인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에 주목하며 웹3 시장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웹3 교육 전문가 동굴맨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동굴맨님, 네. 본명이 있으신데요. 제가 네. 발음을 꼭꼭 눌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동굴맨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네. 원래 처음에 그 작가명으로 그 활동을 시작할 때 작가명을 이제 레오네 케이브라는 네. 영어 작가명으로 활동을 네, 시작했었는데요. NFT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 초부터 이제 NFT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필명을 레오네 케이브라는 필명을 사용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케이브라는 동굴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작가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국 분들이 편의상 네. 동굴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좀 굳어지면서 저도 이제 좀 그게 입에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레오네 케이브라는 원래 필명보다는 동굴맨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동굴맨이라는 필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웹3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이어오셨나요? 네.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초에 이제 NFT 작가로 이 생태계에 입문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같이 활동하던 몇몇 커뮤니티에서 메타버스 전시에 관련된 테크니컬 디렉터라든가 아니면 NFT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기술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도와드리고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22년 초에 이제 작년이죠. 그때부터 우연히 좀 강연을 하게 될 기회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NFT 작가와 또 그 강연 활동을 최근 1년 동안은 병행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웹3 온보딩 그 커뮤니티인 루디움이라는 곳에서 웹3 베이직 코스를 담당해서 캡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웹3 블록체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네네.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유입될 수 있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데요. 네, 알케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22년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횟수가 무려 293%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용어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똑똑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는 상황에서 네. 동굴맨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이제 1994년에 그 닉 자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하고 네. 2013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거기 기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보편화된 내용인데 쉽게 이제 닉 자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내놓을 때 자판기에 비유를 해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판기를 이용할 때 이 자판기에 특정 금액의 동전이 입력이 됐을 때 그 조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음료수를 내어준다라는 그 작동 계약이거든요, 일종의. 네,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전자 계약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상에서 코드로 그게 이루어져 있고 네. 처음에 입력값부터 시작해서 그 작동 거래가 체결되는 과정과 그리고 체결된 거래에 의한 출력값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고 블록체인상에서 작동되는 것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로 구현을 해냈죠. 네, 그렇군요.
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를 발행하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네. 나만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며 이게 왜 중요한가요? 네. 우선 쉽게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는다는 의미는 나의 브랜드로 NFT를 발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사실 뭐 지금 NFT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조금 더 인지를 하고서 발행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컨트랙트로 발행을 했다라는 건 내 브랜드로 네. 그 NFT를 발행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마켓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NFT 제작 툴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그 마켓 플랫폼에 내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플랫폼의 브랜드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픈시 같은 곳에 메타마스크와 같은 디지털 네. 자산 지갑을 연결해서 NFT를 올리곤 하잖아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사례를 일컫는 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NFT 크리에이터로 처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문적인 코딩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라든가 아니면 뭐 일단 당장 메타마스크 설치부터 사실 막히는 게 사실이고 네. 저 또한 이제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장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오픈시어 같은 이제 편리한 민팅 툴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민팅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 오픈시가 아닌 외부에서 또는 블록체인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데이터가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게 되면 NFT 소유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NFT 소유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컨트랙트가 이 컨트랙트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네. 내 컨트랙트가 아닌 마켓의 컨트랙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통제 권한이 마켓에 있다 보니까 네.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NFT 컨트랙트와 연결된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메타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가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런데 그 마켓 플랫폼의 컨트랙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걸 어디다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저장하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네.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기록하는지 그 네. 방식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NFT라고 하면은 컨트랙트의 영역과 좀 메타데이터의 영역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컨트랙트와 메타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몹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용어로 좀 개념적으로 나누어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요. 온체인은 체인 위고요. 그렇죠? 블록체인 위라고 해석이 되고요.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밖에 그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의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온체인이라고 하면은 체인상에 올라가 있다. 오프체인이라고 하면 체인상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NFT 영역에서는 보통 이제 그 NFT의 컨트랙트가 온체인이냐 오프체인이냐 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된 메타데이터가 온체인이냐 오프체인이냐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네.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전송 내용을 트랜잭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모든 기록들, 또 NFT 우리가 조금 이따 기술적 구조도 보겠지만 NFT 이미지가 있고 또 이미지가 뭐다라고 설명해주는 일종의 영수증 꼬리표와 같은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가 NFT의 기술적 구조인데 이 각각이 온체인에 있느냐 네. 블록체인 웹은 오프체인에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 11월에 쟁글 리서치 팀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NFT 컬렉션 100개가 네네. 온체인에 저장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몇 %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맞춰보세요. 조사 네. 결과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적은 네. 양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실은 100개이기 때문에 바로 퍼센트로 환산이 되는데 네.
6개 정도만, 그러니까 6% 정도만 온체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아까 알고 계셨지만 더 네. 상세하게 풀어주시면 생각보다 온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 URI인 거죠. 그 네.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중이 적구나. 네. 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사 결과에서는 100개 중에 6개만이 그 메타데이터를 온체인에 저장하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대다수가 오프체인상에 저장이 됐는데 오프체인에서도 이제 그거를 분산 저장소를 이용하느냐 또는 중앙화된 저장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온체인이 지금 6%로 아주 적은 숫자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기에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으로 이게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중앙 저장소와 분산 저장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한 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오프체인에서는 중앙 저장소와 그 분산 저장소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중앙화된 어느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장된 중앙 저장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네. 서버가 갑자기 뭐 종료되거나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다든가 아니면 그 서버가 뭔가 이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뭐 네.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NFT의 실질적인 컨텐츠 내용인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곳에서 네. 그 데이터를 끌어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NFT는 껍데기만 남는 셈인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 NFT 이미지가 사라질 가능성, 위험성도 맞습니다.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중앙화 서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중앙화 서버를 이용을 해서 NFT의 실제 그 이미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심지어 설명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까지 저장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NFT를 크립토 펑크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아트 이미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NFT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NFT는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네.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네, 우선 NFT라고 하면 이제 Non-Fungible Token의 약자, 말 그대로 토큰인데요. 이 토큰 안에 메타데이터라는 영역으로 미디어 컨텐츠와 그리고 해당 토큰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 정보들을 담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고유성을 이제 토큰에다가 부여를 하는 건데 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지금 ERC721 NFT 표준의 예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 구조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영역에 소유자 정보와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면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찾을 수가 네. 있는데 메타데이터 네. 이 메타가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맞습니다. 메타버스 할 때 그 초월, 현재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우주 세계,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 네.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데이터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층의 바깥에서 또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뭔가 고유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보를 부여할 수 있는 바깥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말하면 크립토 네. 펑크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누가 창작을 했으며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 크기는 무엇이며와 같은 정보들이 코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메타데이터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해당 크립토 펑크라는 NFT에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속성 정보라든가 네. 또는 그 창작자 네, 정보라든가 또 누가 샀는지에 대한 기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네,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모든 게 온체인에 저장되기에는 너무 무겁고 데이터가 네. 많고 블록체인 자체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오프체인 안에서도 분산화 저장 서버에 되는 IPFS와 같은 것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네. 중앙화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NFT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NFT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적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들은 이 메타데이터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제가 좀 녹화를 네, 해봤는데요. 작가님 작품인가요? 네, 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픈시의 민팅 툴, 즉 그 오픈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이용해서 만든 NFT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이제 디테일즈라는 NFT 정보 페이지에서 디테일즈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열어서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픈시 자체에서는 디테일즈를 클릭을 해서 네, 네, 그 확인할 디테일즈를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네. 보시면 이제 오픈시로 민팅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센트럴라이즈드라는 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중앙화 서버에 맞습니다. 무엇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 이 해당 NFT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이 네. 오픈시의 중앙 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의미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그 특정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민팅 수단을 이용해서 민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좀 중앙화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더스캔 같은 곳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트랜잭션이라든가 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이더스캔에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때의 절차들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네. 실제로 시도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방금 보신 오픈시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그 토큰 컨트랙트라는 영역이 항상 그 상세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토큰 컨트랙트를 눌러 보시면 보통은 이더스캔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토큰 컨트랙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컨트랙트라고 써 있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 탭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또 리드 컨트랙트라는 탭이 보이는데 네. 리드 컨트랙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토큰 URI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찾아 들어간 다음에 찾고자 하는 NFT의 그 토큰 아이디라고 하는 순번이 있거든요. 그걸 입력하시고 쿼리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네. 해당 NFT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가 하단에 딱 노출이 돼요. 네, 그렇군요. 지금 동글맨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메타데이터가 온체인 혹은 오프체인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웹3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NFT나 디파이를 많이 떠올리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서비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데이터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IPFS라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웹2 세상을 웹3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어떠한 기술인가요? 네, IPFS라고 하면은 이제 그 P2P에 근거한 분산화 저장 기술인데요. 이게 네. 탄생 배경을 보자면 기존에 쓰던 이제 그 위치 기반의 그 HTTP 프로토콜의 여러 문제점들을 그걸 해결하고자 해서 좀 튀어나온 게 IPFS입니다. 네, 일종의 탈중앙 저장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IPFS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FS는 정말 파일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분산형 파일 시스템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IP가 interplanetary 네. 행성과 행성 사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나의 NFT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데이터 저장 방식, 또 온체인, 오프체인 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이 앱3의 핵심 인프라인 탈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내가 만든 혹은 내가 구매한 NFT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웹3의 온보딩 적응할 수 있게끔 친절한 설명과 교육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